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캠핑카를 구매해서 신중해야지 모든 일에는. 캠핑 좋아하십니까? 저는 환장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사만 했습니다. 식당이고 뭐고 쉰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벌어서 통장에 5억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내한테 이제 좀 쉬면서 살자, 캠핑카 하나 뽑아서 전국 돌아다니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1억 7천만 원짜리 유럽산 캠핑카. 리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뒤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업체가 소형차로 들여와 인증받고는 나중에 옵션을 잔뜩 얹어서 무게를 300kg나 초과시켜 놓은 겁니다. 캠핑카는 주차장에 처박혀 있는데 매달 230만 원씩 리스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5억이 녹았습니다. 건강도 녹았습니다. 유일한 취미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이런 수법이 있다는 걸 영영 모르고 사실 겁니다. 당신 노후 자금도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사연이 당신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댓글 한 줄이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23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앞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돈 800만 원. 그걸로 보증금 500, 나머지 300으로 가스레인지하고 냄비 몇 개 사서 차린 가게였습니다. 메뉴라고 해봐야 떡볶이, 순대, 김밥. 그게 전부였어요. 간판도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철물점에서 양철판 하나 사다가 빨간 페인트로 엄마손 분식이라고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는데 그래도 제가 쓴 첫 번째 간판이었습니다. 그 간판을 걸어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올려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내 이름 석 자로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이었으니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새벽에 출근하니까 저는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몸이 알아서 깼어요. 눈 뜨면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밥 속 재료 손질하고 어묵 국물 끓이고 떡볶이 떡 불려놓고 겨울에는 수돗물이 얼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해동시켜야 했습니다. 손이 갈라졌습니다. 밴드를 붙여도 물에 닿으면 떨어지니까 그냥 맨손으로 했습니다. 피가 나도 닦고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아프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프면 장사를 못하니까.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그날 매출이 없으니까. 매출이 없으면 월세를 못 내니까.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첫 손님이 왔습니다. 파란 작업복 입은 공장 아저씨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김이 확 빠져나갔어요. 김밥 2줄이요. 어묵 국물 하나 주소. 그 사람들 손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 손이랑 똑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다 아니까. 다 같은 처지니까. 가끔 그 아저씨들이 김밥을 먹으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사장님 김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벤츠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에 하루 쉬는 거. 그게 꿈이었습니다. 일요일에도 가게 문을 열었거든요. 공단 노동자들은 일요일에도 밥을 먹으니까. 명절에도 열었습니다. 설날에도 열었습니다. 추석에도 열었습니다. 쉬면 매출이 없고 매출이 없으면 월세를 못 내니까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1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5년이 지났습니다. 쉬는 날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5년을 보낸 겁니다. 아내를 27에 만났습니다. 같은 공단에서 봉제 일하던 여자였어요.
퇴근하고 분식집에 들러서 순대 한 접시 시켜놓고 혼자 먹는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먹는데 그 여자만 조용했어요. 순대를 하나씩 집어 먹는 손가락이 가늘었습니다.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는데 그래도 손가락은 가늘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순대 좋아하시나 봐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웃더라고요. 수줍게, 작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그 웃음에 제 하루의 피로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왜 웃었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 말도 안 걸더니 갑자기 순대 좋아하냐고 물어서 웃긴 거였다고. 그 말을 듣고 둘이서 한참 웃었습니다. 한 달을 더 봤습니다. 순대 시키면 김밥을 하나 더 올려줬어요. 서비스라고. 그 여자가 고맙다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귀가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귀가 빨개졌을 겁니다. 카운터 뒤에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으니까. 30이 되기 전에 청혼했습니다. 변변한 반지도 없었어요. 분식집 카운터에서 그랬습니다. 나랑 같이 살래요. 가진 건 이 가게밖에 없는데. 그 여자가 또 웃었습니다. 그때도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그 웃음. 그 웃음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제 인생이 바뀐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가게를 굴렸습니다. 아내가 홀을 보고 저는 주방을 맡았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애들이 기어다닐 때도 업고 장사했습니다. 아내가 큰애를 포대기로 업고 주문을 받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는데도 손님한테는 웃으면서 네, 김밥 2줄이요 하던 그 목소리. 등에서 아기가 울면 잠깐 뒤로 가서 달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걸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했어요. 미안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말을 그때 했어야 하는데 장사가 바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은 항상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분식집이 8년 되던 해에 옆 가게가 빠졌습니다. 세탁소였는데 주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접은 거였어요. 털을 넓혀서 백반집으로 바꿨습니다. 메뉴판을 새로 쓰던 날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만하겠지?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살만해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한테 그 말은 차마 못했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하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습니다. 봉제 일하다가 분식집 일까지 하니까 손이 남자 손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손을 좀 쉬게 해줘야 하는데 그때는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백반집은 잘 됐습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점심때 줄을 섰어요. 된장찌개 하나에 반찬 6가지. 가격은 싸게, 양은 푸짐하게. 제 장사 철학이 그랬습니다. 팍하게 벌어서 오래 가자. 남들이 바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파냐고. 마진을 더 남기라고. 고기 반찬을 빼고 원가를 줄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에 부담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 가게를 찾아주는 이유가 가격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단골이 단골을 데려오고 그게 쌓이면 매출이 됩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오래 벌자. 그게 제 신조였습니다. 실제로 오래 갔습니다. 15년을 그 자리에서 버텼으니까. 주변 가게들이 10번은 바뀌었을 겁니다. 치킨집이 됐다가 커피숍이 됐다가 부동산이 됐다가 문을 닫았다가 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단 아저씨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안 없어지지?
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이 가게가 제 전부였으니까.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한 건 백반집 한 10년 차쯤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내고 아파트 대출 갚고 나머지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적금 넣고 정기예금 넣고 한 푼도 허투루 안 썼습니다. 외식 한 번 안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외식이 웬 말이냐고 집에서 해먹었습니다. 옷도 안 샀습니다. 장사할 때 입는 앞치마하고 티셔츠면 충분했으니까. 50대 중반에 통장 잔고를 봤더니 3억이 넘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평생 남한테 밥만 퍼주다가 이제 나도 뭔가 누려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 씨앗이 나중에 재앙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사를 접은 건 61 되던 해였습니다. 무릎이 안 됐습니다. 30년 넘게 서서 일했으니 연골이 다 닳았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이시죠? 뼈랑 뼈 사이에 완충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상인 사진이랑 제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줬는데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상은 뼈 사이가 넓은데 제 건 거의 붙어 있었어요. 수술을 하든지 장사를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회복에 석 달은 걸린다고. 석 달 동안 가게를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무릎이 사장님한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내가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만 떨었습니다. 의사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참으려는 게 보였는데 참아지지가 않았나 봅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돈은 충분하다고. 당신 몸이 더 중요하다고.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고생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의 무게를 알았으니까. 충분하긴 했습니다. 백반집 권리금 받고 아파트 전세 놓고 이것저것 정리하니까 현금만 5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마지막 장사날 가게 문을 닫으면서 불을 껐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좁은 부엌에서 30년을 보낸 겁니다. 벽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바닥 타일은 닳아서 미끄러웠고 환풍기는 소리가 컸습니다. 보잘것없는 공간인데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5억. 그 숫자를 통장에서 처음 확인했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허탈했습니다. 이걸 벌려고 내 청춘을 다 바친 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쓰러지듯 잠들던 그 세월이 고작 숫자 하나로 남는 건가?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닳고 그 대가가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라니. 아내한테 그 말은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뭐하고 놀까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었는데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장사를 그만두고 첫 일주일이 이상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더라고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뭘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채널을 돌리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날씨를 봤습니다. 홈쇼핑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었습니다. 가게에 가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어묵 국물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뒤였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오래 못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조심해, 잘 드시고.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거겠지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바쁘니까 둘 다 제 돈 안 만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노후 자금이니까 아버지가 쓰라고.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내 돈인데 쓸 데가 없으니까. 같이 쓸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없을 때는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골프를 배워볼까 했는데 무릎 때문에 안 됐고 낚시는 한번 가봤는데 성격에 안 맞았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30년 동안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니 찌가 안 움직이면 속이 답답했습니다. 등산도 무릎 때문에 무리였고 바둑은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장사할 때는 하루가 눈 깜빡하면 끝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가 일주일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아직 오전 10시, 또 보면 10시 반.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 아내가 유튜브에서 뭘 보여줬습니다.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캠핑카로 전국 일주하는 부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은발의 남자가 강가에 캠핑카를 세워놓고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와인잔을 기울이고 노을이 지는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은퇴하고 아내랑 전국 돌아다니는데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젊어서 못했던 걸 지금 하니까 매일이 행복합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장사할 때는 매출이 올라도 가슴이 안 뛰었어요. 그건 생존이었으니까. 근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꿈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돌아봤더니 눈이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저거 하면 안 돼?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5억을 모아놓고 쓸 데를 못 찾았는데 드디어 찾은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이번엔 걱정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캠핑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국산밴 개조형으로 알아봤습니다. 가격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어요. 합리적이었습니다. 아내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눈이 높아지더라고요. 국산 밴은 좁았습니다. 부부가 안에서 같이 지내기엔 답답해 보였어요. 화장실이 없는 모델도 있었고 있어도 좁아서 몸을 돌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서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것 같았어요. 유럽산 풀사이즈 캠핑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안에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집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내부 투어 영상을 봤는데 입이 벌어졌습니다. 더블 침대에 하얀 이불이 깔려 있고 주방에는 3구 화구 가스레인지에 오븐까지 달려 있고 샤워실에 온수가 나오고 수납장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짐 정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차 아니라고? 호텔방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 나았습니다. 이동이 되니까. 아내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연신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우리도 저런 데서 자면서 여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격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억 7천만 원. 통장에 5억이 있다고 해도 3분의 1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국산 밴 5대를 살 수 있는 돈. 중형 세단 4대를 살 수 있는 돈. 웬만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국산으로 하자고.
우리한테 그런 큰 차가 필요하겠냐고. 좁아도 둘이 다니면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30년을 아끼기만 하고 살았는데 딱 한 번만 제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평생 벤츠 한 번 안 타봤어. 골프 한 번 안 쳐봤어.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봤어. 남들 다 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 캠핑카 하나는 사도 되지 않겠나?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70까지 건강한 보장이 어딨어. 무릎도 이 모양인데.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창밖을 한참 보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내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울었던 건지 참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대신 후회하면 안 돼. 후회 안 해. 절대 안 해.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진심이었습니다. 후회할 줄 꿈에도 몰랐으니까. 2022년 2월 서울 근교에 있는 캠핑카 수입 판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어요. 홈페이지가 번듯했습니다. 유럽 본사 공식 수입처라는 문구가 크게 써 있었고 고객 후기 사진도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캠핑장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부 사진, 해변에 세워놓은 캠핑카 사진, 산속에서 바비큐하는 가족 사진. 다 좋아 보였습니다. 댓글도 좋은 말뿐이었어요. 최고입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넓은 실내에 캠핑카 3대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하얀 바디에 유선형 디자인, 옆면에 차양막이 달려있고 뒷문을 열면 호텔방 같은 내부가 펼쳐졌습니다. 침대 위에 깔린 하얀 이불, 작은 주방의 이구 화구 가스레인지, 냉장고까지.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거울이 달린 세면대에 샤워기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나무 무늬 타일이 깔려 있었어요. 천장에는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차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끌고 바다로 가면 어떤 기분일까? 산으로 가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만으로 심장이 벅찼습니다. 업체 대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말쑥한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은색 넥타이, 구두가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시계가 묵직하게 손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 차 타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미소가 참 자연스러웠어요. 의심이 안 들 정도로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전시장을 돌면서 옵션 하나하나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 배터리는 리튬이라 가볍고 오래 갑니다. 한 번 충전으로 이틀은 거뜬합니다. 이 에어컨은 천장형이라 공간을 안 잡아먹습니다.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이 단열재 덕분에 한겨울에도 안이 따뜻합니다. 영하 10도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전부 프리미엄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없는 건데 저희가 특별히 장착해드린 겁니다. 그 말이 좋게 들렸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좋았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본만 고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프리미엄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스 계약을 권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목돈 나가는 것보다 매달 230만 원씩 리스료를 내는 게 부담이 적다고. 계약 기간 끝나면 차는 제 것이 된다고. 세금 혜택도 있다고. 솔직히 매달 2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1년이면 2,760만 원이니까. 하지만 5억이 있으니까. 이자 수입에 연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리스료 내고 생활비 빼고 보험료 빼고
빠듯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가능은 했습니다. 그 아슬아슬함을 간과한 게 제 실수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설레서였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찍히는 그 소리. 작은 소리였는데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보, 잘한 거지? 잘한 거야. 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악수, 그 웃음, 그 축하한다는 말, 그게 제 인생을 집어삼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월 하늘이 맑았어요. 이렇게 맑은 날에 한 일이 나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캠핑카가 집 앞에 처음 도착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탁송 기사가 아파트 단지 앞에 그 큰 차를 세웠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그 큰 하얀 차가 서 있으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이야, 사장님 이거 캠핑카야? 얼마짜리야? 옆동 김 사장이 산책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거 유럽산이잖아. 대박이네. 나도 저거 갖고 싶었는데. 아랫집 박 여사가 올라와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 이게 차야 집이야? 너무 예쁘다.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허영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남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거. 분식집 할 때는 누가 부러워해 줬습니까? 백반집 할 때는 고생한다, 힘들겠다, 그 소리만 들었지. 한 번도 대단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캠핑카가 오니까 부럽다, 대단하다, 사장님 성공하셨네. 그 말이 그렇게 달콤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였으니까.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가 30년 만에 채워진 겁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캠핑카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어린애처럼 웃었어요. 여보, 냉장고 진짜 크다. 여보, 침대 진짜 푹신하다. 여보, 화장실에 거울이 있어. 수납장을 열어보고 커튼을 만져보고 조명을 켜보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여자가 30년 동안 나랑 같이 고생했구나.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애들 키우고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예쁜 옷 한 벌 못 사줬습니다. 여행 한 번 못 보내줬습니다. 이제야 좀 웃음을 보여주는구나. 이 웃음 하나로 1억 7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첫 캠핑은 강원도 양양이었습니다. 3월이라 바람이 매서웠지만 캠핑카 안은 따뜻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에어컨 겸 히터가 기막히게 작동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뜨거운 바람이 솔솔 나왔습니다. 밖은 영하인데 안은 봄이었습니다. 아내가 작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는 차양막 아래에서 접이식 의자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감쌌습니다. 코끝에 짠 바람이 스쳤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돌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해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 이런 게 사는 거구나. 30년 동안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말던 그 시간에 이렇게 바다를 볼 수도 있었구나. 물론 그때는 그럴 형편이 안 됐지만 그래도 아쉬웠습니다. 이런 행복을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된장찌개를 가져왔습니다. 캠핑카 안에서 끓인 건데 백반집에서 끓인 것보다 맛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다가 보이는 데서 먹으니까 맛있는 겁니다. 옆에 아내가 앉아 있으니까 맛있는 겁니다.
장사가 아니라 우리 먹으려고 끓인 거니까 맛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남의 밥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우리만을 위한 밥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저녁에 캠핑카 안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매트리스가 푹신했습니다. 이불이 보송보송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대답하려는데 아내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편하게 잠드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사할 때는 밤에도 뒤척였거든요. 내일 반찬 뭐 해야 하지, 재료 뭐 사야 하지, 그런 걱정에.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봄에는 남해 다랭이 마을로 갔습니다. 계단식 논밭이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그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었어요. 캠핑카를 언덕 위에 세워놓고 아내랑 나란히 앉아서 해 지는 걸 봤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논밭에 풀이 물결치듯 흔들렸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해 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으니까, 항상 일이 있었으니까. 여름에는 속초 해변으로 갔습니다.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낮에는 해변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캠핑카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아내가 상추를 씻어서 쌈을 싸줬어요. 캠핑장 옆 자리에 있던 부부가 말을 걸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금방 친해졌습니다. 막걸리를 나눠 마시면서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부도 장사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가을에는 내장산 단풍길로 갔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이 터널처럼 이어지는 길을 캠핑카로 천천히 달렸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를 연발했어요. 그 모습이 예뻤습니다. 캠핑카 트렁크에는 50kg짜리 리튬 배터리가 4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합치면 200kg. 덕분에 한적한 곳에서도 전기 걱정이 없었어요. 캠핑장이 아닌 빈터에 세워도 텔레비전을 보고 전기장판을 깔고 믹서기로 과일 주스도 갈아 먹었습니다. 천장에 에어컨까지 달려 있으니 한여름에도 끄떡없었습니다. 보조 물탱크 덕분에 물도 넉넉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별장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매달 230만 원이 나가도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오래갈 줄은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봄, 차량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검사소에 갔어요. 차 상태도 좋고 사고 한 번 안 났고 정비도 꼬박꼬박 했으니까 당연히 통과할 줄 알았습니다. 걱정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사 끝나면 이번 주말에 어디 가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춘천에 새로 생긴 캠핑장이 좋다는 얘기를 캠핑 동호회에서 들었거든요. 아내한테 춘천 닭갈비도 먹이고 의암호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검사소에 도착해서 차를 맡기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 마시면서 기다렸어요. 대기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검사관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리 와보시겠습니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를 저울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에 빨간 숫자가 떠 있었어요. 빨간색이라는 건 기준 초과라는 뜻이었습니다.
검사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클립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이 차 중량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 차량 등록 중량이 3.5톤인데 실제 무게가 3.8톤이 나옵니다. 300kg 초과예요. 부적합입니다. 재정비 후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과태료를 내셔야 하고요. 운행은 안 됩니다. 부적합. 그 두 글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부, 적, 합.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1억 7천만 원짜리 차가 부적합이라니.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검사관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그거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재봐 주시면 안 됩니까? 검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번 쟀습니다. 결과 같습니다. 검사관이 서류를 내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 차는 최초 수입 때 소형차로 인증을 받았는데 현재 장착된 옵션들 무게를 합치면 허용 중량을 훨씬 넘는다고. 트렁크에 50kg짜리 리튬 배터리가 4개, 그것만 200kg. 천장에 에어컨 유닛, 추가 단열재, 보조 물탱크, 기타 부속들. 이것들이 전부 최초 인증 이후에 추가된 것들이라고. 재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운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재정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옵션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트렁크에 있는 50kg짜리 리튬 배터리 4개. 그것만 200kg입니다. 천장에 달린 에어컨, 추가 단열재, 보조 물탱크. 이걸 다 떼어내면 300kg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캠핑카가 아닙니다. 전기도 안 나옵니다. 에어컨도 안 됩니다. 히터도 안 됩니다. 물도 안 나옵니다. 그냥 큰 밴이에요. 빈 깡통. 1억 7천만 원을 내고 산 게 빈 깡통이 되는 겁니다. 양양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잤던 그 밤, 남해에서 노을을 봤던 그 저녁, 속초에서 삼겹살 구워 먹던 그 여름. 그게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검사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사관이 물을 한 컵 갖다 줬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반이나 쏟아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검사소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노란 선, 다른 차들이 검사를 받고 나가는 모습.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멈춰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차가 문제가 있대 라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비싸다고 했잖아. 그럴까? 아니면 또 울까? 어느 쪽이든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검사소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알아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나 봅니다.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결국 말했습니다. 차가 문제가 있대. 아내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 문제? 무게가 초과됐대. 운행이 안 된대. 아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1억 7천만 원짜리 차를 팔면서 중량이 초과된다는 걸 안 알려줬다고? 수입업체가 차 무게를 몰랐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옆에서 아내도 깨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깨어 있는 거였습니다. 둘 다 깨어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새벽까지 참았다가 아침 9시에 바로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9시 정각에 걸었습니다. 1분도 더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웃으면서 악수하던 대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사장님,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제는 징그러웠습니다. 안전검사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2초, 3초쯤. 그 짧은 침묵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알고 있었구나. 그러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그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그 익숙한 대응이 더 화가 났습니다. 방법이요? 무슨 방법이요? 일단 검사를 받으시고요. 그 안에 저희가 배터리 위치를 옮기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검사 대응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다 저희한테 맡기세요. 걱정 마세요. 검사 대응. 그 말이 뭔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꼼수였습니다. 검사 받기 전에 옵션 일부를 임시로 떼어내서 무게를 맞추고 검사 끝나면 다시 달아놓는 거. 검사할 때만 3.5톤 아래로 맞추고 평소에는 3.8톤짜리 불법 차량을 굴리라는 겁니다. 그걸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포장한 겁니다. 검사 때만 속이고 도로에서는 불법 차량을 굴리라는 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량 초과 차량이니까 보험도 안 나올 겁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보장 못합니다. 3.5톤 기준으로 설계된 브레이크가 3.8톤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리막을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안 먹히면 생각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처음부터 소형차로 수입해서 인증받고 나중에 옵션을 잔뜩 달아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무게가 초과된 거 아니냐. 그걸 왜 나한테 안 알려줬냐. 내가 1억 7천만 원을 내면서 무게가 초과된 차를 산 줄 알았으면 계약을 했겠냐.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표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몰랐습니다. 세부 규정이 복잡해서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몰랐다고요? 피해자라고요? 차를 수입해서 파는 사람이 무게 규정을 몰랐다고요? 1억 7천만 원짜리를 팔면서 50kg짜리 배터리 4개를 달고 에어컨을 달고 단열재를 넣으면 무게가 늘어난다는 걸 몰랐다고요? 초등학생도 아는 걸 몰랐다고요? 무게가 늘면 무거워진다. 그걸 몰랐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데 탁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억울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도 사기 안 치고 장사한 사람이 김밥 한 줄에 몇십 원 마진 남기면서 정직하게 장사한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유일한 꿈이었던 캠핑카로.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한심했습니다. 왜 확인을 안 했을까? 왜 눈이 멀었을까?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뭘 했어? 그 말도 안 했습니다. 비싸다고 했잖아. 그 말도 안 했습니다. 국산으로 하자고 했잖아. 그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침묵.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원망하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나한테 실망한 건지. 차라리 소리를 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 눈에 물기가 비쳤습니다. 한 방울이 뚝 떨어져서 치마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곁을 지킨 사람한테 이런 꼴을 보여주다니, 내 고집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런 상처를 주다니, 그게 제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캠핑카는 아파트 주차장에 처박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부적합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의 범칙금에 심하면 번호판까지 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1억 7천만 원짜리 차가 주차장에서 먼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얗던 차체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회색이 됐습니다. 비가 오면 흙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낙엽이 쌓이고 새똥이 떨어지고 타이어 밑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동네 사람들 부러움을 사던 그 캠핑카가 이제는 민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그 캠핑카 좀 빼주셔야 합니다. 주차 자리 2칸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입주민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벌써 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를 빼려면 운행을 해야 하고 운행을 하면 불법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에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군거렸습니다. 그 차 뭐 문제 있대? 안 움직이는 거 봐. 돈 자랑하더니 망한 거 아냐? 그 말이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귀가 얇아진 게 아니라 사람들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부러울 때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다가 망했다 싶으면 큰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결국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캠핑카를 견인차에 실어서 시외곽 공영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견인비만 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캠핑카가 견인차에 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바퀴가 들리고 차체가 기울어지고 견인차에 고정되는 모습. 그 하얀 차체의 먼지가 뒤덮인 그 모습이 꼭 관 같았습니다. 제 꿈이 관에 실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견인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시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외곽 주차장 월 주차비가 30만 원. 차는 세워놓기만 하는데 돈은 사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리스료의 주차비에 견인비에 구멍난 양동이에 물 붓는 격이었습니다. 제일 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리스료입니다. 차를 못 타도 리스 계약은 살아있으니까요. 매달 230만 원.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타지도 못하는 차에 매달 230만 원을 내는 겁니다. 1년이면 2,760만 원. 그 돈이면 부부가 해외여행을 서너 번은 갑니다. 그 돈이면 아들 전셋집 보탬이라도 됩니다. 그 돈이면 무릎 수술도 하고 재활도 합니다. 그 돈을 외곽 주차장에 처박힌 깡통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리스료 230만 원 출금.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지켜보는 게 고문이었습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또 230만 원이 빠져나가는구나. 한 달, 2달, 석 달. 반년이 지나니까 리스료만 1,38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주차비 180만 원, 견인비 80만 원, 이것저것 합치면 1,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반년 만에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국을 떠먹는데 국물 맛도 모르겠더라고요. 30년 동안 남의 밥을 해주다가 이제 내 밥도 못 먹게 됐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차 그냥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요? 리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붙습니다. 남은 리스료의 위약금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약 끝까지 끌고 가면 230만 원씩 계속 내야 하고 어느 쪽을 골라도 손해였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절벽, 오른쪽으로 가도 절벽. 덫에 걸린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덫.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장사하러 일어나던 시절에는 그래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잤거든요. 피곤하면 쓰러지듯 잠이 들었으니까. 몸이 지치면 잠이 오는 법인데 마음이 지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5억에서 리스 보증금 빠지고 리스료 빠지고 견인비 빠지고 주차비 빠지고 변호사 상담비 빠지고 숫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모래시계처럼 한 알 한 알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래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제가 뒤척이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자는 척 했을 겁니다. 가끔 아내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그것도 미안했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아내도 못 자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나 때문에 또 고생이구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습니다. 가끔 외곽 주차장에 가봤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캠핑카가 거기 있었습니다. 녹슨 철조망 울타리 안에 잡초가 자란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타이어 바람이 빠져서 한쪽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어요. 차체에 낙엽이 붙어 있고 앞 유리에 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 이불이 눅눅해져 있었어요. 구석에 검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곰팡이였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창문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커튼에 습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아내랑 여기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베고 누워서 여보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무덤이었습니다. 제 꿈의 무덤. 주방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아내가 쓰던 작은 도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캠핑카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곽 주차장에서 곰팡이 피는 캠핑카 안에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동네 법률 상담소에 먼저 갔더니 이 건은 좀 복잡하다면서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강남에 있는 소비자 피해 전문 법률 사무소. 상담비만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예전 같으면 아깝지 않았을 돈인데 이제는 5만 원도 아까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사정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소형차로 수입해서 인증받고 나중에 옵션을 잔뜩 달아서 중량을 초과시키면서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은 건 명백한 기만입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드디어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변호사가 바로 덧붙였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소송은 빨라야 1년, 길면 2년도 갑니다. 상대가 항소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리스료는 계속 나갈 겁니다. 소송 중이라고 리스 계약이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1년에서 2년. 그 사이에 리스료만 2,760만 원에서 5,520만 원. 소송 비용도 들어갑니다.
변호사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교통비.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습니다. 돈을 지키려고 소송하는 건데 소송하면서 돈이 나가는 아이러니. 물을 퍼내려고 두레박을 쓰는데 두레박에 구멍이 난 격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당할 테니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느립니다. 서류 내고 기다리고 날짜 잡히고 또 기다리고. 한 번 기일이 잡히면 두세 달 뒤입니다. 법원에 갔다 오면 진이 빠졌어요. 양복을 빌려 입고 넥타이를 메고 법원에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에 처음 서봤습니다. 30년 동안 법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60이 넘어서 피해자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업체 쪽 변호사가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중량 초과 차량을 판 게 아니라 세부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고. 업체도 피해자라고.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고. 실수라고요. 1억 7천만 원짜리를 팔면서 무게도 안 재본 게 실수라고요. 법정에서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면 나만 불리해지니까. 옆에서 제 변호사가 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그 사이에도 매달 230만 원은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이 야위어 갔습니다. 사람이 야위듯이 통장도 야위더라고요. 처음에 5억이 넘던 잔고가 4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빨라진 거였습니다. 리스료의 소송 비용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300만 원 넘게 빠져나가니까. 이자 수입은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이고. 악순환이었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어지러움이 잦아지고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코피가 났습니다. 멈추지가 않았어요. 화장실 세면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내가 달려와서 수건을 갖다 줬습니다. 여보, 병원 가자. 병원에 가니까 고혈압이라고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매일 아침 알약 2개를 먹어야 했습니다. 평생 약 하나를 안 먹고 살던 사람이 무릎은 수술 시기를 놓쳤습니다. 소송하느라 병원 갈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수술비가 아까웠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게 무서워서 병원비조차 아끼게 된 겁니다. 5억이 있을 때는 무릎 수술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줄어드니까 모든 게 무서워졌습니다. 10,000원이 아까워졌습니다. 커피 한 잔이 아까워졌습니다. 돈의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결국 무릎이 악화돼서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서서 일한 무릎이 적절한 때에 치료를 못 받아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잠도 못 자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달고 살았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감기에 걸렸어요.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벨트 구멍을 3칸이나 줄였습니다. 거울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1년 전에 양양 바다에서 해맑게 웃던 그 남자가 어디 갔나. 거울 속 남자는 눈이 꺼지고 볼이 패이고 머리카락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리스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 중도 해지 위약금까지 물었습니다. 얼마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 숫자를 말하면 제 30년이 너무 초라해지니까. 캠핑카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업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차는 차대로 사라졌습니다. 230만 원씩 2년 가까이 내고
위약금까지 물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인 건 그 후였습니다. 올해 1월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 소식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그 업체 이름이 나왔어요. 기자가 보도하는 화면 뒤에 그 전시장이 보였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곳.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원했을 것 같습니까? 속이 풀렸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느꼈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 빠져나간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망가진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 사라진 시간이 되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5억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닳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몇십 원 남기면서 된장찌개 한 그릇에 몇백 원 남기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리스료, 위약금, 소송비용, 주차비, 견인비, 변호사비, 그 사이에 빠져나간 생활비와 병원비. 지금 통장에 뭐가 남았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캠핑카 한 대 때문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캠핑이요? 이제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캠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텔레비전에서 캠핑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립니다. 유튜브에서 캠핑카 영상이 뜨면 바로 끕니다. 그 영상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까. 강가에서 고기 굽던 그 은발의 남자, 와인잔을 기울이던 그 아내. 그 영상 속 행복한 부부가 원망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그 행복을 쫓아간 내가 한심한 겁니다. 내가 바보인 겁니다.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당신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전국 일주시켜주려고 그런 건데, 남해 바다도 보여주고, 속초 해변도 보여주고, 내장산 단풍도 보여주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된장찌개 먹자고 한 건데, 그 약속을 지키려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밥을 차려줍니다. 여전히 밥을 차려줍니다. 한마디 원망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올라옵니다. 미안해, 여보. 매일 그 말을 속으로 합니다. 입 밖으로는 못 꺼냅니다. 그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 이 나이에 아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밥을 먹습니다. 맛도 모르면서 먹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동정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은퇴하고 나면 뭔가 하고 싶어지거든요. 평생 못 해본 거, 하고 싶었던 거 이제 해보자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30년을 참았으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거겠지요. 문제는 그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노후 자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고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고 악수를 건네면서 당신 등을 밉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말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십시오. 차 무게가 얼마인지, 인증이 제대로 된 건지, 옵션이 나중에 추가된 건지, 수입 당시 인증서와 현재 차량 상태가 일치하는지, 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돈 몇만 원 들더라도 검증을 받으십시오. 그 한 번이 당신 노후를 지킵니다. 그 한 번을 귀찮아하면 저처럼 됩니다.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5억도 없고 캠핑카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30년 전 새벽 4시에 분식집 문을 열던 그 청년은 어디 갔을까? 빨간 페인트로 간판을 쓰던 그 23살짜리 청년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내가 이렇게 날려버렸다고. 내가 손이 갈라지도록 김밥을 말아서 번 돈을 주차장에 처박힌 깡통한테 갖다 바쳤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제 잘못이 당신의 교훈이 되면 그걸로 됐습니다. 제 눈물이 당신의 방패가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입을 여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